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지난 3부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스테이크가 되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고기 전문점에서 자주 보는 그라스패드, 그레인패드라는 표시의 진짜 의미, 그리고 마블링 없이도 비싼 고기를 만들어낸 호주와 뉴질랜드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까지 오늘 모두 공개됩니다. 20년 전 어느 날 한 수입업자와 함께 서울 외곽의 한 고기 가공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근처 갈비집에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뉴질랜드산 양념 갈비가 나왔죠.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연육 처리도 하고 양념으로 꽤 덮였는데도 특유의 풀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어보니 양념육에는 대부분 저렴한 그라스패드 고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그 고기가 바로 옆에 앉은 수입업자가 공급한 원료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라스패드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느꼈답니다. 그라스패드, 풀만 먹고 자란 소의 고기예요. 마트에서 수입 쇠고기를 고를 때 그라스패드, 그레인패드라는 표시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차이가 고기 맛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라스패드 소의 지방은 색깔이 다른 경향이 있어요. 하얀 마블링이 아니라 살짝 노란빛이 도는 지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풀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때문이에요. 소가 풀을 많이 먹으면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지방에 축적되면서 지방이 노란빛을 띠는 경향이 있답니다. 당근이 주황색인 것도 같은 이유예요. 물론 품종이나 사육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풀을 먹인 소는 지방이 노란빛이고 곡물을 먹인 소는 더 하얀 편이죠. 고기 매장에서 지방 색깔을 보면 어떻게 키운 소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라스패드는 왜 누린내가 날까요? 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불안정한 지방산이라서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기 쉬운데 이 산화 과정과 풀 속 방향성 화합물, 저장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유의 풀향 혹은 누린내가 나는 거랍니다. 양념을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그 냄새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이 그라스패드를 꺼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냄새 때문이죠. 재미있는 건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건 건강에는 더 좋다는 의미예요. 연구들에 따르면 그라스패드 소고기에는 그레인패드보다 오메가3가 2배 이상 많이 검출되고 비타민 A와 E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답니다.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일부 소비자층 사이에서는 그라스패드를 더 프리미엄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린내도 알고 보면 건강한 냄새였던 거죠. 그레인패드는 반대예요. 곡물에는 베타카로틴이 적어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하얗고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많아서 냄새가 덜한 편이에요. 마블링도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죠.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프리미엄급으로 그레인패드를 선호하는 이유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곡물을 먹이느냐도 중요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업계에서는 꽤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국은 광활한 옥수수 벨트가 있어서 주로 옥수수 기반 사료를 먹여요. 옥수수를 많이 먹인 소는 지방이 하얗고 달콤한 풍미가 강하죠. 반면 호주는 보리와 밀 비중이 큰 사료를 사용해요. 보리를 먹인 소는 지방이 살짝 크림색을 띠고 고소한 풍미가 강한 경향이 있답니다. 일본 최고급 와규는 더 특별해요. 일부 농가에서는 맥주 양조 부산물과 쌀을 섞어서 먹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의 텍스처가 더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더해진다고 해요. 심지어 소에게 맥주를 마시게 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죠. 일부 농장의 마케팅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인들의 와규 사랑은 대단해요. 어떤 곡물을 먹이느냐가 고기의 지방 색깔과 향, 맛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호주와 뉴질랜드는 원래 철저한 그라스패드 국가였어요. 지금도 생산량의 대부분이 그라스패드랍니다. 그레인패드는 전체의 10%에서 2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소량의 그레인패드가 한국과 일본을 주요 수출처로 한다는 거예요. 마블링을 선호하는 아시아 시장을 위해 특별히 생산하는 거죠. 나머지 그라스패드는 유럽과 중동 등으로 가고요. 이제 뉴질랜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여 년 전 업계 말단 사원이었을 때 뉴질랜드 식육공사 초청으로 현지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대부분 경력이 꽤 있는 바이어들이었죠.
한국의 도축장도 다 가본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농담으로 첫 공장 방문을 이렇게 크고 깨끗한 곳으로 하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해라고 했죠. 공장에 들어갈 복장으로 갈아입고 첫 번째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본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커먼 소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혀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소의 혀가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죠. 목에서는 피가 콸콸 흐르고 있었어요. 반열 과정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이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다음 공정은 더 놀라웠어요. 소의 한쪽 다리를 쇠고리로 걸어서 레일을 따라 이동시키면 작업자가 배를 길게 가르고 양쪽 가죽 끝을 뭔가에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르래가 돌아가면서 가죽이 슉슉 벗겨지더라고요. 손쉽게 벗겨지는 게 마치 옷을 벗기는 것 같았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 근처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몇 시간 전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다음인데도 햄버거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어요. 비위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은 참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고기는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뉴질랜드는 호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예요. 두 나라 모두 그라스페드로 유명하지만 소를 키우는 방식에 철학적 차이가 있답니다. 뉴질랜드는 2010년대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의 감각과 감정을 인정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어요. 소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걸 법으로 인정한 거죠. 뉴질랜드 목장은 규모가 작아요. 한 목장의 오너 한 명과 매니저 한 명이 수백 마리의 소를 완전 방목으로 관리한답니다. 소들은 연중 내내 청정 목초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요. 일부 농장에서는 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기도 해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틀어주면 소들이 더 편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치 좋고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죠. 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기 품질이 떨어진다는 게 축산학에서 확립된 내용이거든요. 뉴질랜드의 소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호르몬 성장제도 엄격히 제한하고 유전자 변형 사료도 규제하죠. 뉴질랜드 소고기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환영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란 소라는 이미지가 곧 브랜드가 된 거예요. 남미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우루과이는 작은 나라지만 쇠고기 품질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답니다. 10여 년 전 우루과이와 자유무역 협정을 논의할 때쯤 킨텍스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 우루과이 업체들이 참가했어요. 자국 쇠고기를 엄청나게 자랑하며 시식도 제공했죠. 그라스페드 고기였는데 품질은 확실히 좋았어요. 우루과이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우리 소는 팜파스 초원에서 자란다. 세계 최고의 그라스페드다. 유럽 왕실에서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가격이 비쌌고 한국 소비자들이 우루과이라는 나라 자체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호주나 미국은 들어봤어도 우루과이는 축구 말고는 아는 게 없잖아요. 결국 한국 시장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브라질은 세계 최대 수준의 쇠고기 수출국이에요. 엄청난 수의 소를 키우는데 대부분 그라스페드로 키워져요. 브라질 중부의 광활한 세라도 지역에서 방목으로 키우죠. 브라질 소고기는 주로 중국, 홍콩, 중동으로 수출되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 소비 시장에서 인기가 높답니다. 중국은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상당한 수의 소를 키우지만 자국 소비가 워낙 많아서 수출은 거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입국이 됐죠. 중국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쇠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호주와 브라질이 많이 수출하는 주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랍니다. 이 거대한 쇠고기 시장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바로 글로벌 패커들이죠. 패커는 도축과 가공을 담당하는 기업들을 말하는데 세계 3대 육류 기업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사실상 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브라질의 JBS는 작은 정육점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 최대 육류 기업이 됐죠.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성장했어요. 미국 내 여러 공장을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도 장악했답니다.
미국의 타이슨 푸드는 닭고기로 시작해 쇠고기, 돼지고기까지 확장했죠. 미국 슈퍼마켓에 가면 타이슨이 안 들어간 냉동 코너가 없을 정도예요. 카길은 소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곡물, 오일, 소스까지 다양한 기초식자재 사업을 글로벌하게 하는 기업이랍니다. 카길의 규모는 정말 놀라워요. 비상장 기업인데도 미국 10위권 기업 수준이에요. 미국 정육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전 세계 곡물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카길 미국 공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공장에서 하루에 수천 마리를 처리하는데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이런 대형 패커들이 미국 소고기 도축과 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격을 정하면 전 세계 시장이 따라가는 구조랍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수입 쇠고기 가격도 결국 이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의 숙성 문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두 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라스페드만 먹고 살았어요. 마블링이 풍부한 고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들도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를 원했어요. 곡물을 먹일 수는 없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게 바로 숙성이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예전부터 고급 레스토랑이나 정육점에서 숙성 기간이 긴 고기를 더 비싸게 팔았어요. 일반 서민들은 도축한 지 며칠 안 된 고기를 샀고 부유층은 몇 주씩 숙성시킨 고기를 샀죠. 마블링이 없어도 오래 숙성하면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깊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도 비슷했어요. 영국에서는 서로인 같은 등심 부위를 2주에서 4주 숙성시켜서 먹으면서 특유의 풍미를 즐겼답니다. 영국 귀족들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는 대부분 장기 숙성된 고기였어요. 호주와 뉴질랜드의 고급 정육점에 가면 숙성실이 따로 있어요. 유리벽으로 된 숙성실 안에 커다란 고기 덩어리들이 걸려있고 며칠 숙성됐는지 날짜가 적혀있죠. 14일, 21일, 30일, 45일, 그리고 일부 고급점에서는 60일 이상 드라이 에이징한 고기도 판매한답니다. 숫자가 클수록 가격도 비싸져요. 현지 사람들은 숙성 기간을 보고 고기를 골라요. 장기 숙성을 사고 평소에는 14일이나 21일 숙성을 사는 거죠. 이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는 명확해요. 마블링으로 승부할 수 없으니 시간으로 승부한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곡물을 먹여 마블링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시간만큼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더 건강하다고 믿는 소비자들이 많았어요. 풀을 먹고 자란 소의 고기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장기 숙성은 소화도 더 잘 된다는 인식이 있었죠. 장기 숙성된 그라스페드 고기는 마블링이 풍부한 그레인페드 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지방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 대신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깊고 진한 육향이 특징이죠. 식감도 달라요. 마블링이 녹으면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가 부드러워진 식감이에요. 마치 오래 익힌 브리스킷처럼 포크로 툭 하면 부서지는 느낌이랍니다. 유럽의 일부 미식가나 건강지향 소비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그라스페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풍미도 독특하고 환경에도 덜 해롭고 동물 복지도 잘 지켜진다고 믿으니까요. 가격이 비싸도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한국과 일본의 프리미엄 시장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마블링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죠. 곡물을 먹여서 지방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숙성은 최소한만 하고요. 똑같은 소고기를 놓고도 동서양이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한 거예요. 재미있지 않나요? 오늘 투더리군 TV에서는 사료와 숙성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봤어요. 양념갈비에서도 나는 그라스페드 누린내의 진실, 충격적이었던 뉴질랜드 공장 방문기, 옥수수와 보리의 맛 차이, 뉴질랜드의 동물복지 철학, 우루과이에 실패한 한국 진입, 글로벌 패커들의 시장 지배력, 그리고 마블링 대신 시간으로 승부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숙성 문화까지 흥미진진했죠. 다음 5부에서는 드디어 등급과 브랜드의 진실을 공개해드릴게요. 한국의 툭불과 미국 프라임, 호주 MSA 등급은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 맛 차이는 있을까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왜 호주 업체라고 오해받았는지, 광우병 시대에 왜 아웃백만 데모 대상에서 빠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까지 공개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투더리군 TV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스테이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